1812년 12월 러시아의 끝없는 설원 위에서 60만 명의 대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끈 유럽 최강의 군대는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지만 돌아온 건 고작 3만 명뿐이었죠. 한 사람의 야망이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15년간 대륙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렸습니다. 혁명의 이상으로 시작해서 제국의 몰락으로 끝난 이 전쟁은 근대 유럽을 탄생시킨 거대한 격변이었습니다. 한 명의 코르시카 출신 청년이 어떻게 황제가 됐고 왜 그토록 빠르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코르시카는 이탈리아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애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료들은 그의 억양을 비웃었고 외국인 취급했죠. 하지만 그는 수학과 전술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특히 포병 전술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전쟁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당시 유럽의 전쟁은 대형을 갖춘 보병끼리 정면으로 맞붙는 방식이었는데 나폴레옹은 기동성과 포병의 집중 화력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나폴레옹의 기회가 왔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섰지만 유럽의 다른 왕국들은 이 혁명을 두려워하며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스페인이 연합해서 프랑스를 짓밟으려 했고 프랑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젊은 포병 대위 나폴레옹이 1793년 툴롱 공성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영국과 스페인 연합군이 점령한 툴롱 항구를 탈환하는 작전에서 포병 배치를 지휘해 승리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 전투로 나폴레옹은 24세의 준장으로 진급했고 프랑스 군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796년 그에게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 직책이 주어졌는데 당시 이탈리아 원정군은 장비도 부족하고 사기도 낮은 오합지졸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첫 연설에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풍요로운 평야가 너희를 기다린다. 영광과 부를 함께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몬테노테, 밀레시모, 론디 전투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며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고 아르콜 다리 전투에서는 직접 깃발을 들고 돌격하는 모습으로 전설이 됐죠. 1798년 나폴레옹은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이집트 원정이었는데 영국의 인도 무역로를 차단하고 동방에 프랑스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원정 초기엔 순조로웠습니다. 피라미드 전투에서 마누크 기병대를 격파하고 카이로를 점령했죠. 하지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일강 하구에서 프랑스 함대를 완전히 격침시키면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집트에 고립됐습니다. 보급선이 끊기고 질병이 퍼지면서 원정군은 서서히 무너져갔고 나폴레옹은 결국 군대를 버려두고 몰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파리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건 영웅 대접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죠. 1799년 11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의 제1통령이 됐습니다. 사실상 프랑스의 독재자가 된 거죠. 그는 내정 개혁에 착수했는데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해 법 앞의 평등과 재산권 보장을 명문화했고 교육 제도를 정비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전쟁에 있었습니다. 1805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다시 연합해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대군을 이끌고 신속하게 이동해 오스트리아군을 울름에서 포위해 항복시켰고 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에서 운명의 전투가 벌어졌죠. 프랑스군 6만 8천 명 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 8만 7천 명,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나폴레옹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프라첸 고원 오른쪽 날개를 약하게 배치해서 적을 유인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이걸 프랑스군의 약점으로 보고 주력을 그쪽으로 몰아넣었죠.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은 중앙에 숨겨뒀던 병력을 투입해 적의 중앙을 뚫어버렸습니다. 300문의 대포가 일제히 화력을 쏟아냈고 보병이 돌격하면서 연합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며 햇빛이 비추는 순간 승부가 결정됐고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 전투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맺고 항복했고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됐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 한 사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나폴레옹은 독일 지역에 라인 동맹을 만들어 자신의 위성국으로 삼았고 1806년에는 프로이센마저 예나와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격파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프리드리히 대왕 시절의 영광을 잃은 지 오래였고 나폴레옹의 기동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1807년 러시아와도 프리틀란트 전투에서 승리한 뒤 틸지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나폴레옹과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일시적인 동맹을 맺었고 유럽 대륙은 사실상 나폴레옹의 손아귀에 들어갔죠. 프랑스 제국은 라인강에서 폴란드까지 뻗어나갔고 나폴레옹의 형제들이 스페인, 네덜란드, 베스트팔렌의 왕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폴레옹이 통제하지 못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는 영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하면서 나폴레옹의 영국 본토 상륙 계획은 완전히 좌절됐죠. 나폴레옹은 대신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는데 유럽의 모든 항구를 영국 상품에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영국을 고립시켜 굴복시키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 정책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영국과의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봉쇄령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1808년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침공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내분을 이용해 국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형 조제프를 왕으로 앉혔죠. 하지만 이건 나폴레옹의 첫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스페인 민중은 프랑스 점령에 맹렬히 저항했고 게릴라전이 시작됐습니다. 정규군 전투에선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게릴라들은 산악지대에 숨어서 기습 공격을 반복했죠.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나폴레옹 제국의 끊임없는 출혈구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프랑스군이 스페인에 묶여있는 동안 나폴레옹은 더 큰 도박을 결정했습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이었죠.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몰래 무역하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6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소집했는데 이건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프랑스군뿐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동맹국 군대까지 합친 거대한 연합군이었죠. 1812년 6월 이 대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간단했는데 러시아군을 신속하게 격파하고 모스크바를 점령해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러시아군 사령관 쿠투조프는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계속 후퇴하면서 프랑스군을 러시아 깊숙이 유인했고 후퇴하면서 모든 식량과 보급품을 불태웠습니다. 초토화 전술이었죠. 프랑스군은 적과 싸우지도 못한 채 끝없이 행군만 계속했고 보급선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9월 마침내 보로디노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측 합쳐 2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충돌했고 하루 만에 7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죠. 나폴레옹이 이겼지만 그건 승리라고 부르기 어려운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또다시 후퇴했고 프랑스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채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9월 14일 나폴레옹은 마침내 모스크바에 입성했는데 도시는 텅 비어 있었고 곧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화재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대부분이 불타버렸고 프랑스군은 겨울을 나기 위한 숙소와 보급품을 잃었죠. 나폴레옹은 한 달 넘게 모스크바에 머물며 러시아 황제의 항복 제안을 기다렸지만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후퇴를 명령했죠. 그 후퇴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했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러시아 기병대와 코사크 부대가 후방을 계속 공격했고 보급 부족으로 굶주린 병사들은 말을 잡아먹으며 버텼죠. 베레지나 강을 건널 때는 수만 명이 강에 빠져 죽거나 러시아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60만 명으로 시작한 대군은 프랑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겨우 3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 중 하나였죠. 이 소식이 유럽에 퍼지자 나폴레옹의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를 두려워하며 복종했던 국가들이 이제 기회를 봤죠. 프로이센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고
오스트리아도 동맹을 깨고 반나폴레옹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이 제6차 동맹을 결성했고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에서 결전을 벌였습니다. 민족들의 전투라고 불린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 19만 명은 연합군 32만 명과 맞붙었는데 나폴레옹도 이 압도적인 수적 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은 패배했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로 후퇴했습니다. 1814년 초 연합군은 프랑스 국경을 넘었고 나폴레옹은 수적으로 열세인 병력으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죠. 놀랍게도 그는 몇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대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3월 30일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했고 나폴레옹의 장군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항복을 권고했습니다. 4월 6일 나폴레옹은 퇴위를 선언했고 이탈리아 앞바다의 작은 섬 엘바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15년 2월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왔죠. 루이 18세가 복귀한 왕정은 인기가 없었고 나폴레옹이 상륙하자 파견된 군대조차 그에게 환호하며 합류했습니다. 왕은 도망쳤고 나폴레옹은 다시 황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백일천하였죠. 하지만 유럽의 강대국들은 절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다시 결성됐고 나폴레옹은 서둘러 군대를 재편성해 벨기에로 진격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운명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군 7만 명대, 웰링턴 공작의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 6만 8천 명, 그리고 분리호의 프로이센군 5만 명이었죠.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웰링턴을 격파하려 했지만 영국군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오후 늦게 프로이센군이 전장에 나타나자 상황은 역전됐고 프랑스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근위대마저 후퇴하자 그건 끝을 의미했습니다. 워털루 패배 후 나폴레옹은 다시 퇴위했고 이번엔 대서양 한가운데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6년을 보내다 1821년 51세의 나이로 사망했죠. 위암이었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비소 중독설도 제기됩니다. 어쨌든 유럽을 뒤흔들었던 한 인간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단순히 한 야심가의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 전체를 근대로 끌어들인 혁명이었죠. 나폴레옹이 정복한 지역에는 나폴레옹 법전이 도입됐는데 이 법전은 법 앞에 평등, 재산권 보장, 종교의 자유 같은 혁명의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봉건제가 폐지됐고 길드 제도가 무너졌으며 귀족의 특권이 사라졌죠. 비록 나폴레옹 자신은 황제가 됐지만 그가 전파한 법과 제도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일부, 폴란드의 법 체계는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들이 거기서 나왔죠. 또한 나폴레옹의 침공은 역설적으로 민족주의를 깨웠습니다. 독일 지역 사람들은 프랑스 점령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독일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고 이는 나중에 독일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군사적으로는 징병제와 총력전 개념이 확립됐습니다. 나폴레옹 이전에는 전쟁이 주로 용병이나 직업 군인들의 일이었는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국민 전체가 전쟁에 동원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개병제라는 개념이 확산됐고 전쟁은 이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총력전이 됐죠. 이 개념은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며 더욱 극단화됩니다.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의 최종 승자였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 이후 영국은 해상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내내 세계를 지배했죠. 빅토리아 시대의 대영 제국은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 위에 세워진 겁니다. 반면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강자 지위를 잃었고 이후로는 영국, 독일에 밀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을 격퇴한 영웅 국가로 부상했고 19세기 유럽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한 사람이 15년 동안 유럽을 뒤흔들면서 중세의 잔재들이 무너지고 근대 국가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왕의 권력은 약해졌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확산됐으며 민족주의가 각성됐죠. 수백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됐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유럽이 탄생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싸운 전쟁은 현대 세계의 기초를 만들었던 겁니다.
천재와 광기, 혁명과 독재, 영광과 파멸이 한 사람 안에 공존했던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